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심화편 제50강 주제인 조선시대의 실학파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 다루면 이제 드디어 절반을 딱 다뤘네요.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 일단 정말 고생하셨다고 먼저 박수 드리겠습니다. 일단 50강까지 듣는 것도 정말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합격의 길에 더 가까워지는 건데, 그 말에 안타깝게 일단 오늘 다루는 조선시대 실학파는 역대 수험생들이 상당히 또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에요. 왜냐면 일단 이 실학파 유형 다룰 인물이 총 7명인데 이 실학파와 관련된 뭔가 업적이라던가 저서라던가 주장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다루는 키워드만 해도 최소 30개가 넘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룰 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50강 기념인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어려워하는 만큼 제가 그나마 조금 쉽게 외울 수 있는 암기법을 최대한 준비했으니까 한번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실학파 유형을 공략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강 주제 조선시대 실학파입니다. 시기는 당연히 조선시대 후기인데 왜 조선시대 후기에 이 실학파라는 인물이 유행했냐면, 이 실학파라는 정의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실학이라는 거는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실용적인 학문.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성리학만으로는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그런 좀 인식 같은 거에 점차 등장해가지고, 그런 거보다는 진짜 우리 먹고 사는데 진짜 이런 게 중요하겠다.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게 무엇일까?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실학파인데, 그래서 그 실학파의 특징이 크게 중농학파랑 중상학파가 나눠져요. 그래서 이 중농학파의 경우에는 최대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농업을 할 수 있는 자영농을 육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이 중상학파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당시에 상업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그런 걸 많이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미 앞서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상에서 그때부터 뭐 장시도 유행하고 뭐 내상, 만상, 송상 등 온갖 상인도 나오고 뭐 상품작물 재배하고 이런 거 뭔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이런 중상학파들이 많이 나타난 것도 있고, 특히 당시 이 중상학파들이 나름대로 중국에 가가지고 여기는 이런 걸 하는구나. 그래서 조금 본받아가지고 여기서도 조금 그런 상업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이런 거 저런 거 해야겠다. 그런 여파를 받은 것도 어느 정도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일단 여러분들이 외울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어렵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유형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유형이 어려운데 정말 아쉬운 게 출제율이 정말 높습니다. 아무리 낮게 나와봐야 제가 보기에 늦어도 3회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게 이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점 받고 싶다면 이 유형은 죄송하지만 버리시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한 이쯤 회차에 나올 것 같으면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형 제가 봤을 때 진짜 1급, 2급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유형 절대 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학습 전략부터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농학파와 중상학파의 대표 인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중농학파의 경우에는 자영농과 관련된 거고 중상학파는 상업의 진흥과 관련된 건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먼저 잡고 있어야 실전 기초에서도 그거랑 관련된 키워드가 정답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강조한 사람인데 뭔가 상업활동과 관련된 걸 강조하면 당연히 오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그거부터 짚고 들어가야 문제를 푸는 게 쉽고, 두 번째, 실학파 인물의 저서, 주장, 호등을 구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제 또는 정답에서 각 실학파의 다양한 저서 및 그런 업적 같은 게 언급될 수 있고, 특정 인물의 경우 대표적인 저서와 관련된 원문이 언급될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이렇게 쭈루룩 써 있다가 여기에다가 이 저서의 출처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처 부분을 보시면은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지장 없으니까 이건 너무 쫄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핵심 키워드 2에 조선시대 중농학파 핵심 키워드부터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중농학파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인물들이 대표적인 중농학파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자영농 육성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농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같은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이 유형은 쉽게 풉니다. 첫 번째, 일단 유형원. 이 유형원의 경우에는 균전론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이 균전론이라는 게 어떤 키워드냐면, 자, 뭐 관리 아니면 뭐 선비 아니면 농민처럼
이런 식으로 조금 신분, 그러니까 조금 지금 보면은 신분이 좀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토지를 분배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뭐 관리는 뭐 4개 주고 뭐 선비는 3개 주고 농민은 2개 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신분이 낮을수록 이렇게 낮게 주는데 어쨌든 간에 최소한 다 1개씩이라도 균등하게 주자. 이게 균전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차등 있게 주긴 주되 일단 누구든지 다 균등하게 주자는 게 균전론의 핵심이고, 자 그리고 반개서당의 경우에는 이 유영원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 인물이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 활동하는 거긴데 이건 전라북도 그냥 부안에 있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 반개수록은 이 인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개혁서입니다. 자 그럼 유영원 안기법. 자 안기법의 경우에는 유영원이 요구르트를 샀는데 유산균이 반개네. 자 다시 한번 요구르트 샀는데 유산균이 반개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요구르트 샀는데 유산균이 반개네. 자 유형은 끝났습니다. 자 다음 이익의 경우에는 일단 과구록이라 가지고 이건 쉽게 말하면 그냥 이익의 국가 개혁과 관련된 서적이고 이 인물의 호가 성호인데 그래가지고 이 성호 사설이란 거는 이익과 그 제자들끼리 약간 좀 티키타카하는 거서 약간 좀 질의응답, 그러니까 질의응답한 거를 나중에 모아가지고 책 같은 걸 만든 게 성호 사설이고 이 인물의 사상은 나중에 뭐 안정복, 이중환 등이 개성해가지고 이 인물들을 성우화합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라 그냥 넘기시고 그리고 육종론이라 해가지고 이 육종론은 약간 좀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6가지의 폐단을 말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뭐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박, 문거제도, 뭐 사치, 미신, 뭐 승려, 뭐 이런 식 게으름 이런 건데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근데 옛날에 뭐 경찰 한국사에서는 이거 갖다가 한 개를 조금 바꿔가지고 아마 그때 승려를 바꿨던 걸 기억하는데 와 그거 나 낚시한 적 있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그냥 육종론 나오면 그냥 6가지 폐단이구나 그냥 그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 이익의 경우에는 패전론을 주장했어요. 패전. 그러니까 화폐를 쓰지 말자. 그러니까 이 인물은 화폐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중상하파의 경우에는 이 화폐의 유통을 주장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농화파의 특성에 맞게 이 인물은 화폐를 쓰면 안 된다 주장했다. 그런 것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한전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한전론을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중요한 거 이렇게 다 별표 쳐놓을게요. 아무튼 이 한전론이란 건 뭐냐면 제가 가령 토지가 있다 쳐요. 뭐냐면 내가 토지가 있다 치는데 내가 진짜 지금 밥 먹고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지금 내가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토지가 이만큼인데 토지를 팔 거야. 그래서 토지를 팔았는데 최소한 이런 식으로 내가 최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최소한의 토지의 그 하한선,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팔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토지를 팔면 안 된다는 이런 영업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가장 네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토지는 제외하고 다 매매 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매매가 가능한데 여기부터는 매매를 금지하는 가장 최소한의 하한선을 이렇게 잡아준 게 영업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영업전이고 그래서 이거를 주장한 게 바로 한전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보냐? 자 이름부터 배웁시다. 이름. 자, 이익을 벌기 위해서 성우가 한전에 취업하여 영업하면서 과로였더니 무좀에 6번 걸렸어. 자,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자, 이익을 벌기 위해 성우가 한전에 취업하여 영업하면서 과로하였더니 무좀에 6번 걸렸다. 자, 다시 한번 이익을 벌기 위해 성우가 한전에 취업하여 영업하며 과로하였더니 무좀에 6번 걸렸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음 정약용의 경우에는 솔직히 키워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정약용 경우에는 이 거중기는 이제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히 넘길게요. 그 다음 이 배달이라는 것도 저번에 설명드렸었는데 이 배달이라는 거는 원래 당시에 이 정조는 진짜 효자예요. 그래서 이 정조의 아빠인 그 사도세자가 있는 무덤까지 가기 위해 가지고 되게 행차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넘어가려면은 그때 당시 한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한강을 건너가려면 배를 타야 돼가지고 만약 물살 세고 이러면은 못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그 다리를 만든 게 바로 정약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약용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되게 그런 문과적인 스타일로서 책도 많이 썼는데 이런 과학 능력 뛰어난 약간 좀 지금으로 치면 통합 인재예요. 그래서 머리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다음 경세유포. 이 경세유포는 여러가지 이것도 그냥 개혁서예요. 그래서 이 유영원도 반개수로, 이 이익은 과구로, 이 정약용은 경세유포로 여러가지 그런 개혁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이거고
기회론이란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그런 기술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할 줄 알아야 국가가 번성한다. 그냥 그런 걸 담은 서적입니다. 자, 다음 다산초당. 이 다산초당은 전라남도 강진에 위치했는데 이 다산초당이란 거는 그 당시에 정약용이 신유박해 이후의 유배지예요. 그래서 다음에 다룰 그 조선시대 차별받은 종교 유형을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알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 다산초당 유배하면서 되게 많은 서적 쓴 게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유배당했으니까 저 유배당한 김에 책 오지게 쓸까 하면서 만들어진 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일부 있습니다. 자, 다음 마가활통. 이 마가활통은 뭐냐면 일종의 홍역에 대한 의학서인데, 그래가지고 이 인물이 과학기술 약간 문과 능력 이런 거 뛰어났는데 의학 능력까지 뛰어났어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공대, 의대, 진짜 인문대 다 씹어 먹으시 슈퍼 인재라는 거죠. 그 다음 목민신서. 이 목민신서는 뭐냐면 그 지방관, 그러니까 즉 수령의 그런 일종의 업무? 약간 자세? 이런 거 같은 거 적은 거고, 이 아방강역고란 거는 이건 솔직히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일종의 역사 지리서입니다. 그냥 가볍게 외워두시고, 제가 지금 역사서 일일이 다 설명 안 드립니다. 너무 많아서요. 자, 그 다음 여효당도서. 이 여효당도서는 얘가 만든 건 아니고 나중에 언제냐면은 그 일제감정기 시기에 그 조선학 운동이라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그 정인보가 선생님 같은 게 있거든요. 정인보.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이 당시에 그 조선에 대한 연구를 좀 하면서 이 정약용의 그런 저서 같은 거, 글 같은 걸 모아가지고 그냥 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약용과 관련된 건 아닌데 정약용과 관련된 키워드로 나온 적은 있어가지고 참고는 해두세요. 그 다음 여전론. 여러분들이 그나마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거는 이 거중기, 배다리, 그리고 경세유포, 그리고 이 마과활통이랑 목민심서, 그리고 이 여전론이랑 이 정전론까지 외우면 엔간한 거 다 외웠는데 여전론 관련된 건 여기다 넣을게요. 여전론이란 건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 여전론이란 거는 이 여자가 더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 위드니까 이런 식으로 공동을 노동하고 공동으로 경작하는데 대신 이거를 노동량에 따라 가지고 차등 분배를 하자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일하고서 그 당시에 여장이라 해가지고 각 마을별 이런 대장 같은 걸 뽑아가지고 이 여장이 이거 좀 감독하다가 얘는 일 많이 했으니까 많이 주고 뭐 다른 사람 일 적게 했으니까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차등 분배를 하자는 게 여전론인데, 이게 공동 노동이랑 공동 경작이란 걸 보시면 약간 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좀 지금을 치면은 너무 사회주의적인 느낌이 아닌가. 그 약간 좀 지금 위에 있는 수령님이 생각날 것 같긴 해서 약간 실제로 이래서 이건 너무 당시에 봐도 너무 진보적이다. 너무 사회주의 냄새가 나지 않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너무 이상적이라는 주장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타협책으로 정전론으로 주장하기로 했는데, 이 정전론이란 거는 뭐냐면 중국에 그 주나라 있거든요. 주나라. 그러니까 이 중국의 주나라에 있는 건데 이 정전에서 정자인 게 이 우물정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땅을 이렇게 9개로 나눠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제외한 이 8가지 땅은 그냥 개인 노동. 그러니까 개인이 쓰는 거고 이 가운데에 있는 여기만 공동을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전론보다는 조금 더 공동으로 하는 범위를 축소해가지고 이 중국의 주나라의 그런 정전제를 본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이런 걸 해보자, 그냥 그런 주장입니다. 자, 나머지 탕론이랑 흐문시서는, 이 탕론이란 거는 중국 고대 약간 진짜 옛날 나라 중에 뭐 하나라, 은나라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은나라가 하나를 멸망시키고 이게 뭐 나라 만든 걸 보면서 이게 한마디 얘기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당시 하나라의 그 왕이 너무 깽판치고 술 마시고 놀고 있으니까 그때 왕을 갈아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역성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깽판치고 말 안 들면은 그 나라는 갈아엎어도 된다는 주장을 지지한 게 탕론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를 보면 되게 이 인물이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약간 정도전처럼 되게 진보적인 인물이에요. 머리도 좋은데 진짜 말하는 거에 조금 가감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흠신서의 경우에는 이거는 형법서입니다. 그냥 형법서. 그래서 사실 이 정약용이 남인 출신 인물인데 이 남인 출신의 인물 중에서 천주교를 조금 믿은 인물들이 좀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약용도 해당돼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박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정약용의 경우에는 솔직히 암기법을 만드는 게 너무 애매하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어떻게 공략할 거냐면은 어차피 다른 인물들 다 암기법 있는데 정약용 너무 많으니까 괜히 이거 외우면 더 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인물들 키워드를 암기하시고, 그래도 정말 모르는 거 나오면 대부분 다 정약용이에요. 왜냐, 한 게 많으니까. 어차피 다른 인물들은 제가 강조한 키워드만 외우셔도 문제 푸는데 무리 없는데 정약용의 경우에는 엔가 다른 인물 봤는데 이건 진짜 아니겠다 싶으면 엔간에서 정약용이니까 이렇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중상하파를 다룰 건데, 중상하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박재가, 박지원, 유수원, 홍대용이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볼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인물들 출신은 대체로 연행사랑 관련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난 강의에서 연행사의 경우에는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이었었죠. 그래서 왜냐면 이런 식으로 청나라에 가면서 와, 얘네들은 이런 상업활동 잘하는구나, 나름대로 이렇게 서양 근대 문물도 받으면서 나름 발전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되게 오랑캐 나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배울 점은 배워야겠다 느끼고 온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특징을 보고서 아, 얘네 사람들은 약간 문제를 내면 연행사랑 관련된 키워드 낼 수 있구나. 근데 이것만 잡고서는 문제 못 풉니다. 아마 다른 힌트를 더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 나오면 아, 일단 중상하파를 냈구나 그러면서 중농하파 관련된 거 다 소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박제가입니다. 박제가의 경우에 다 북학이란 걸 조술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병자호란 유형에서 제가 그때 북벌과 북학의 차이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그 청나라부터 너무 무시하고 무시하지 말고 배울 건 배우자 하는 게 북학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인물과 달리 서울 출신인데, 그래서 원래는 조금 신분이 낮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도식의 이 규장과 검서관이라는 왕실 도서관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에 임명됐어요. 그래서 이 박제가 외에도 사검서라 해가지고 그 규장과 검서관에 기용된 4명의 서얼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 인물 외에도 유독공, 이덕무, 서이수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유독공만 외우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우물을 통해 가지고 소비를 강조했는데, 그래서 우물은 이렇게 파낼수록 계속 차오르고 쓰지 않은 많으니까 계속 소비를 해야 상업활동이 장려된다. 그래서 소비를 권장한 게 박제가 핵심인데, 자, 암기법 제시하겠습니다. 암기법. 제가 우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얼른 옷을 빨기 위해 돈을 소비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제가 우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얼른 옷을 빨기 위해 돈을 소비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우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얼른 옷을 빨기 위해 돈을 소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박지원입니다. 아, 참고로 이런 식으로 제가 괄호로 적어놓은 건 전부 다 호입니다. 그래서 이 호를 적어놓은 인물들은 그 문제의 핵심 키워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외워두세요. 자, 그럼 먼저 관홍소초. 이 관홍소초는 박지원이 조금 독특한 게 다른 중상하파 인물이랑 달리 약간 이 박지원의 경우에도 그 농업 정책과 관련된 걸 썼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가르쳐 좀 헷갈릴까봐 그냥 안 말한 게 나올 것 같은데, 그 아까 말한 이익의 경우에는 그 토지의 하한선 제시했다면 이 박지원의 경우 반대로 상한선 제시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공식 키워드라 그냥 그렇게 안 오셔도 되고, 어차피 한능검 수준 잘 나올 만한 키워드는 아니라 그냥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상한선 제시했다. 그 다음 수레미 선박 이용을 강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레랑 선박이 상업활동하기 좋으니까 이거를 꼭 써라 그거 강조했어요. 사실 근데 이 수레미 선박 이용을 박제가도 주장했는데 여러분들 일단 한능검에서는 그냥 박지원이 주장한 거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 여기 양반전, 그리고 허생전, 호지,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소설인데 공통적으로 뭐냐면 양반의 무능과 허례를 비판했어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양반전의 경우에는 그 양반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돈 많은 그 평민에게 양반 자리 팔았다 그런 얘기 있고, 허생전의 경우에는 원래 양반들은 공부해서 관리로 임용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허생이라는 인물이 막 상업활동하면서 막 돈 버는 이런 이야기 있고, 호지라는 거는 양반이 진짜 호랑이에게 물려가지고 막 얼레리 꼴레리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양반은 약간 조금 우스꽝스럽게 약간 조금 허위의식 많은 사람들, 아니면 진짜 생각보다 이게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뭔가 양반을 풍자하는 일종의 내용 같은 게 많은 게 박지원은 소설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런 내용 나오면은 실제로 이 양반정 뭐 허생도 호지 등을 지어가지고 양반의 무능과 허례를 비판했다 이렇게 선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키워드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박지원 암기법 제시하기 전에 이 열하얘기, 이 열하에서 이 열하라는 거는 중국과 관련된 지역이에요. 중국. 그러니까 이 열하라는 지역이 중국과 관련된 지역인데, 그래서 이 박지원의 경우에도 제가 연행사랑 관련된 활동을 했다 했으니까 이 중국과 관련된 이 열하라는 지역을 갔다 와가지고 일종의 그거에 대한 기행문 같은 거를 적은 게 바로 열하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박지원 암기법 제시하겠습니다. 자, 박지원의 경우에는 중국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여행을 지원하였는데, 매일 일기 쓰면서 너무 중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맨날 이벤트에 지원했는데 막상 가니까 수레를 타고 가네? 얘 무능하군.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중국에 가기, 중국 열화 지역, 중국에 가기 위해서 매일 일기를 쓰면서 여행을 지원하는데 수레를 타고 간다니 매우 무능하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작품 이름을 안 외우더라도 양반의 무능과 허례를 비판한다는 내용 갖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암기법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기출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중국 열아 중국에 가기 위해 매일 일기를 쓰며 여행을 지원하는데 수레를 타고 간다니 매우 무능하군. 그 무능 관련된 게 양반전, 허생전, 호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유서원입니다. 유서원의 경우에는 산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했는데, 자, 산은 선비, 농은 농민, 공은 진짜 공업하는 사람, 그리고 상은 상인이어가지고 이 넷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했고, 그리고 상공업 진흥을 주장했던 것도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내용으로서 약간 우서에서 상업적 진흥 강조를 주장한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 인물과 관련된 그런 또 개혁을 담은 서적입니다. 그래서 유서원 암기법 쉽습니다. 자, 암기법. 너는 수원이 우수어? 너는 수원이 우수어? 차별하지 말고 모두 평등하게 대우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수원이 우수어? 너는 수원이 우수어? 차별하지 말고 모두 평등하게 대우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수원이 제가 보기엔 암기하기 제일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대용인데 홍대용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인물들이랑 달리 좀 독특해요. 뭐냐면 이 홍대용의 경우에는 뭔가 천문학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이 인물 관련 대표적인 서적인 담원서라는 게 있고 뭐 무한우주론, 그러니까 이때 당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때 당시 또 인물들 사대주의에 오져가지고 또 중국 중심의 천하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우주의 중심은 중국이다. 그래서 이 우주의 중심은 중국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홍대용이라는 인물은 우주는 무한하기 때문에 중국이 중심이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는 게 핵심이고, 그거랑 관련된 게 바로 의사문답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중심이라고? 나는 의문인데? 중국이 중심이라고? 난 의문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한 게 바로 이 인물이다. 자, 다음으로 지전설의 경우에는 지구가 스스로 돌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낮과 밤이 바뀐다는 그 약간 좀 과학적 주장이죠. 그래가지고 당시의 인물 중에서 이런 식으로 지전설을 우리나라 주장한 게 홍대용이어가지고 야, 그만큼 과학에 대한 연구 뛰어나구나, 그런 인물이 홍대용이고, 마지막으로 이 인물은 혼천이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혼천이는 세종시기 게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세종시기의 전기 버전의 혼천이가 있고 이 후기 혼천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혼천이를 내면은 다 세종대왕 키워드 아닌가 하는데 의외로 한능검에서는 이 홍대용의 혼천이가 정답이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신기한 게 세종대왕 혼천이 잘 안 나오고 의외로 혼천이를 내면은 홍대용의 확률이 한능검에서 의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가르치는 대로 일단 주목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출에서 그게 계속 반복됐었고요. 그래서 홍대용 경우에는 이렇게 봅시다. 홍대용 경우에는 넘어져서 빙글빙글 돈대요. 빙글빙글 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약간 천문학 관련된 거니까 빙글빙글 돈대요. 우하하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문학과 관련된 게 많으니까 다 중국 중심이라고? 난 의문을 가져. 우주는 무한한데, 그리고 나는 천문학 관련된 거 이것도 천체 관련된 기구, 이런 식으로 천체 관련된 건 전부 다 홍대용이니까 빙글빙글 돈다, 그렇게 연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 모아서 다 천문학 관련된 거지, 그 포인트만 잡으시면은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관련된 키워드 되게 다양하게 많이 제시했는데 한번 관련된 기출을 쭉 풀이해보면서 계속 복습하시면 여러분들 것이 될 거니까 제가 관련된 기출로 쭉쭉 복습하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문제. 뭐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자, 보이면 여기 성우사설이 있네요. 자, 성우사설? 성우사설. 자, 생각해봅시다. 암기법. 자, 이익을 벌기 위해 성우가 한전에 취업하여서 영업을 하면서 과로하였더니 무좀에 6번 걸렸다. 자, 이익, 성우사설, 한전론, 영업전, 과구로, 그리고 육좀론. 자,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존벌레, 성우사설, 이익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북경에 다녀온 후 연행록을 남겼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상하파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연행록이란 거는 진짜 연행사로서 같이 갔다 오면서 그 관련된 걸 기록한 건데, 그래서 이 연행록이란 게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고 아까 말한 그 박지원의 열화일기도 어떻게 보면 연행록입니다. 그래서 딱히 누구라고 정의는 못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거 중상하파 키워드니까 일단 틀렸습니다. 얘는 중농하파예요. 자, 2번. 양명하고 연구하여 강화학파 형성했다. 이거는 제가 다음 강의 때 다룰 정제두라는 인물입니다. 아무튼 안 맞고. 3번. 북한 산비가 지능화 순수비임을 고장한 건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었죠. 김정희. 자, 4번.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 자, 한전 정답 4번이고. 자, 5번.
북하기를 저술하여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했다. 자, 제가 뭐라 했어요? 아까 박제가 관련된 거죠. 박제가 뭐냐면 제가 우물을 받았어요. 제가 우물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옷을 빨기 위해 소비하겠다. 박제가죠. 정답 4번이고요. 자, 5층 문제. 자, 여기 전라북도 부안군의 반개서당. 자, 반개수록. 자, 반개? 반개? 자, 내가 요구르트 사 먹었는데 유산균이 반개네? 반개수록. 그래서 자, 유용원이죠. 좀 말도 안 되는 암기법 같지만 이렇게 외우한 겁니다. 아무튼 1번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 활동한 거는 제가 아까 언급한 박제가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틀렸고요. 2번 동국끼리 저술하여 사만의 위치를 고정한 건 이거 한백겸이라는 인물인데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기세요. 3번 지전설을 주장하여 중국 중심의 세계관. 제가 천문학 빙글빙글 도는 거 빙글빙글 도는 건 홍대용이라 했습니다. 빙글빙글 돈대용. 자, 4번 연행사를 따라 청에 다녀온 후 열하일기를 집필했다. 제가 뭐랬어요? 그래서 중국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일기 쓰면서 매일 지원하신 분 박지원. 5번 자영농 육성을 위해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균전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영농 육성 관련된 거는 유영원과 관련된 중농업화의 핵심 키워드 맞죠? 정답 5번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거중기. 제가 계속 강조한 사진이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경세유포. 뭔가 그리고 목민심서. 뭔가 서적이 오지게 많이 나오면 또 정약용 의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정약용의 경우에는 이런 서적도 많은데 유독 과학기구가 많이 보이면 또 정약용의 확률이 높습니다. 자, 1번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성과 무능을 비판했다. 제가 뭐라 했어요? 그래서 제 수레 타고 중국 가네? 무능한 일기 쓰면서 지원하신 박지원. 제가 이래서 무능만 보도 된다 했어요. 무능. 그래서 중국에 가기 위해서 매일 일기 쓰면서 지원하셨는데 수레 끌고 간다니 무능하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2번 북하기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수를 강조. 제가 계속 이거 강조했죠? 제가 우물 빠져가지고 소비하시겠다는 틀렸고. 3번 사람의 체질을 연구하여 사상의학을 확립한 거는 이건 이재마랑 관련된 겁니다. 이재마. 자, 4번 조선책량 유포에 반발하여 영남만인소를 주도했다. 영남만인소를 주도한 거는 대표적으로 계양기 시기의 이만손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계양기 시기의 위정척서파의 흐름에서 다룰 겁니다. 5번 여전론을 통해 토지의 공동 소유와 공동 경작을 주장한 거.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정약용과 관련된 그런 토지 개혁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중농아파 다뤄봤으니까 한번 중상아파도 풀어보죠. 자, 보면 여기 그가 연행사를 따라서 열아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과 관련된 지역이란 겁니다. 그리고 연암이란 연암. 그래서 제가 열아 중국에 너무 가고 싶어서 일기 쓰신 분, 일기 쓰면서 지원하신 박지원. 자, 1번 양명하고 연구하여 강화 병서한 거 이거 정제도입니다. 안 맞고 2번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겸서관에 임명된 거. 제가 그 우물 빠져가지고 그래서 얼른 소비하겠습니다. 옷 빨기 위해서. 자, 박제가죠? 제가 우물 빠지신 분. 3번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성과 무능을 지적했다. 중국 가고 싶은데 수레 타면서 간다니 무능하네? 이 무능 이 양반전 뭐 허생적 호재 몰라도 무능 나왔네? 이렇게 푸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답 3번이고 4번 의사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비판. 제가 중국 중심의 그런 세계관에 의문을 가지시면서 천문학에 관심 가지신 분 빙글빙글 도시는 홍대용. 5번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썼다. 제가 수원이 우수어 평등을 대해줘 유수원. 정답 4번이고 자 5층 문제 바로 나왔네요. 우서 수원이 우수어? 수원이 우수어? 자 그럼 뭐랬어요? 제가 평등하게 대해줘. 끝났죠? 이렇게 푸시란 겁니다. 이렇게 좀 암기법이 억지 같지만 이렇게 반복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들어올 겁니다. 자 나머지 2번 기기도서 참고하여 거중기 설계. 제가 과학기구 관련된 거 정약용이라 했었고 사람의 체질을 연구하여 사상의학 확립한 거 이재마. 4번 북하기를 저술하여 수레와 배의 이용 권장. 그래서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했다는 게 사실 박제가 외에도 박지원 둘 다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갖다가 구별하기 힘들지만 엔간에서 힌트가 나오면 일단 박지원이 확률이 더 높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북하기는 제가 우물에 빠지신 분. 자 5번 천체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혼천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천문학 관련된 것도 천문학 관련된 거는 여기 빙글빙글 도시는 분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이니까 잘 따라주세요. 자 여기 문제. 자 의문 가지신 분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의문을 가지시면서 천문학에 관심 가지신 홍대용. 1번 지전설과 무한우주론 천문학 관련돼서 빙글빙글 도시는 분 계속 넣으면 됩니다. 정답 1번이고 2번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거는 유독공입니다.
3번 북한산 비가 진흥화 순수비임을 고증한 거는 이거는 김정일이라 썼죠 아까. 4번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소관에 등용된 거. 그래서 서울 출신 박제가. 5번 여전으로 통해 마을 단위의 토지 분배와 공동 경작 주장한 거 정약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키워드가 바로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읽어보면은 비유하면 네, 재물은 대체로 우물. 자, 우물. 제가 우물에 빠졌어요. 제가 우물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얼른 돈을 소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1번 북한산 비가 진화 순수비 고전 김정이죠. 3번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 술에 타면서 중국을 가겠다고 지원하신 분. 2번. 4번 현지 답사 바탕으로 지리서인 탱리지를 소수했다. 이거는 이중환입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5번 산줄기, 물줄기, 도로 등을 표시한 대동여지도를 완성한 건 김정희가 아니라 김정호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조금 내용이 많았을 텐데 50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도 좀 어려우셨을 텐데 잘 따라오시냐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